염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사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주요 일정 2월로까지 이어지니까 챙겨보겠습니다. 1월 이제 29일은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 활동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30일은 미국의 12월 이제 졸트라고 하는데 이제 구인 구직 지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GM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1월 31일은 이제 FOMC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의 1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에서 이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달 제조 PMI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1일은 이제 한국의 1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 또 미국에서는 1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또 중국에서는 1월달 차이신 제조 PMI 지표들이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바쁜 한 주네요. 그리고 2월 2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은 이제 그 한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FOMC인 것 같아요. FOMC에서 이제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텐데 지금 일각에선 3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있는데 물론 가능성 높진 않습니다만은 1월 FOMC에서 힌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앞서갔던 기대감과 연준의 좀 괴리가 있는데 연준이 어쨌든 FOMC에서 올해 3번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시도를 할지 그걸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더욱 중요한 건 저는 실적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빅테크가 다 몰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있죠. 거기에 애플까지 있으니까 아마존까지. 미국의 이제 7대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중에 4개 기업이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하니까 여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니까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GM 실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LG가 GM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GM이 전기차 좀 후퇴하는 전략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해줄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 그 중국과 미국이 제조업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시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항상 월 초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올지도 한번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로 넘어가기 전에 바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어제도 이제 알아봤지만 이 갤럭시 S24는 생각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제일 기대되는 게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뭐 통역된다 그러고 이제 삼성에서 목표하는 거는 출하량이라고 보통 하는데 3,200만 대 정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옛날에 삼성이 갤럭시 그 초반에 잘 나갈 때 한 10년 전에 보통 4,000만 대 이상 팔았거든요. 뭐 4,600만 대. 그게 사실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2,000만 대에서 머물다가 만약에 이번 S24가 3,000만 대를 돌파하면 2019년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전작이 좀 아쉽게 2,900만 대 판매했다 끝났거든요. 아쉽다. 근데 지금은 예판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전작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3,000만 대, 일각에서는 3,600만 대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목표치가 올라가는데 물론 달성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3,000만 대 이상은 좀 팔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남아 있고 그 역시 여기의 핵심은 AI 기능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연결을 안 하는데도 AI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로 AI라면 좀 아쉬운 게 답답해요. 속도가. 이게 인터넷 통해서 한번 이게 돌아오니까 이 AI가 한번 연산을 할 시간도 있고 그걸 또 통신망 이용해서 연결해 주다 보니까 좀 느리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칩 안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판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한 3년 만에 이제 바꿔보려고.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인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AI 기능에 대한 효용성이 늘어난다면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애플도 지금 아마 여기에 뛰어들려고 네. 지금 아마 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있더라고요. 같은데 맞아요. 삼성이 잘 되는데 애플이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과 애플에 각각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사들이 많아요. 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좋아지면 부품사들의 낙수 효과 다 생깁니다. 그 IT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주가에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에도 좋지만 IT 중소형주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남은 거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잘 팔리느냐,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갤럭시 S24에는 엑시노스 2400 탑재됐는데 이게 그동안 약간 좀 천덕꾸러기 대접받았던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게 보면 CPU라고 그러죠.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 반도체인데 그 스마트폰에는 이제 AP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네, 이 맞아요. AP는 AP. 통합칩이라서 여기 CPU, GPU, 뭐 NPU, 인공지능 반도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통합해서 그냥 AP라고 하는데 이 AP가 메인인데 이게 지금 삼성은 갤럭시 S23까지는 퀄컴이라는 회사의 스냅드래곤을 썼어요. 그 제품 이름이. 애플은 자기가 만들죠. 뭐 A16 뭐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근데 삼성이 만든 게 엑시노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들어갔는데 2200이 2년 전에 나왔는데 네.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넣었는데 발열 이슈가 터진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성능을 낮춰서 하면 된다. 그래서 욕을 아유 엄청 먹었죠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천덕꾸러기가 됐고 S23에는 엑시노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모두 다 스냅드래곤 걸 써버린 거죠. 퀄컴 거. 완전 자존심에 금이 그러게요. 갔고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까지 나왔냐면 엑시노스 이거 이제 사업 접는 거 아니냐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갔는데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최사양. 근데 울트라는? 그 밑에 이제 플러스 기본 모델은 엑시노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벤치마크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냅드래곤하고 했더니 이 격차가 성능 격차가 10% 이하로 좁혀진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긱벤치라는 데서 아마 들어가시면 아마 그 데이터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스냅드래곤과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온 이유가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그 공장에서 삼성이 만들어요 직접. 근데 거기가 수율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서 이 방열 기능이 되게 좋아졌대요. 네. 열을 잘 잡은 거죠. 네, 그게 문제였었는데. 네. 근데 이것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을 때가 이제 그렇죠. 문제죠. 맞아요. 진짜로 검증된 건지는 앞으로 한 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다면 성공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한테 수출도 할 수도 있어요. 중국도 이거 필요로 하니까. 또. 네, 중국 업체 입장에서 퀄컴 건 비싸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엑시노스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또 뭐가 좋아지면 삼성의 파운드리도 좋아져요.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이 낙수 효과가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삼성한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I만 볼 게 아니라 이 엑시노스의 성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해야 비메모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시노스 2400이 삼성한테는 지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이 루나 레이크에 삼성전자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텔은 좀 실적이 뭐 전망이 예상보다 안 좋,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근데 인텔이 차세대 이제 AI 뭐 이제 CPU라 그러죠. 여기 네. 이제 루나 레이크라는 쪽에 메모리를 같이 넣는데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CPU가 있고요, GPU가 있고, 얘네는 이제 자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하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한 거를 내가 가지고 연산을 해서 수학 문제 푸는 건 그런 거죠. 공식을 가져와서 푸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 제품 뭐냐면은 기억과 연산이 한 몸이 돼 있어요. 뇌 안에.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 보통 연산을 할 때 이 거리가 멀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연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면 점점 빨라지겠죠, 연산. HBM이 바로 GPU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한 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응답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의 그 AI 기능을 이제 갈수록 할 수- 인간의 예. 뇌를 예, 흉내내서 거의 이제 인간 뇌랑 거의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AI PC 시대를 좀 준비하는 업체가 인텔인데 아마 하반기부터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갤럭시 이번에 S24가 성공하면 스마트폰에 탑재했는데 성공했네? 다음 타자는 누가 봐도 PC입니다. 근데 PC를 지금 준비하는 업체는 인텔인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인텔까지 이쪽에 진출을 했는데 루나 레이크가 성공을 또 해주면 삼성도 좋죠. 메모리가 반드시 거기 또 들어가니까 한 몸이 되니까.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쪽에 하이닉스처럼 공급을 많이 못했잖아요. 자존심을 구겼어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삼성 거 채택했단 말이에요. 인텔에 성공하면 삼성은 이제 구겨졌던 자존심을 PC 쪽에선 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노트북 CPU 점유율 70%가 인텔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하반기에 내놓을 이런 이제 제품에 삼성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건 일단 상당한 호재다. 다만 이게 탑재가 돼서 제대로 성능이 나와야 돼요. 인텔 제품이 항상 아쉬운 게 이게 성능에 좀 예전에도 그렇지만 그 엔비디아도 있고 뭐 또 AMD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성능 면에서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옛날에도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성능이 또 나와준다면 당연히 또 삼성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것도 잠시 짚어주셨었는데 중국에서 고강도 게임 규제가 삭제됐다. 이 보도 있었는데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사실. 네, 게임주들이 빠진 이유는 사실 꼭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은 MMORPG라고 온라인에서 이제 내가 현금을 주고 막 칼도 사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내가 레벨업 해가지고 1등 되고 막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게임을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선호하지 않게 된 거죠. 너무 그런 게임도 많았고 네. 신선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줄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아졌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중국의 게임 규제가 좋을 수는 없죠. 중국 시장 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자꾸 뭐 현금 결제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오면 사실 게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강도의 이제 게임인 규제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웹사이트에서 이 규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중국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해야 돼요. 하면 이제 그게 진짜 안이 되는데 근데 그 올려놨던 그 규제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좀 좋은 쪽으로 게임 업체한테 반발이 되게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규제를 그동안 민간 규제가 되게 심했는데 게임마저도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래서 게임주들한테는 어쨌든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분명한 건 이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게임주가 옛날처럼 막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게임의 요즘에 대세가 어디로 가냐면 온라인 게임에서 어디로 좀 자꾸 넘어가려고 하냐면 콘솔 게임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엑스박스 이쪽으로 좀 넘어가요. 굉장히 요거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게임들이죠. 뭐 닌텐도 게임 같은 거. 네.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온라인보다는 집에서 내가 이제 TV랑 연결해서 많이들 하는 편인데 그 게임이 점점 대세가 되는데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는 예, 느낌도. 여기 일본이 또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쪽이 좀 약해요, 닌텐도. 사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 크래프톤, 네오이즈 또 펄어비스 같은 회사들은 이런 쪽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솔로 가야 됩니다. 게임 회사들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뭐 되든 안 되든. 근데 의미 있는 성과는 저는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두드리면 어쨌든 열리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이 비전 프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XR 그 기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XR 기기가 물론 나와서 호평은 받았지만 할 게 없다. 이거 착용하고 도대체 뭘 해야 하냐. 콘텐츠가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VR 게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애플이 열어놨는데 그러면 시장 자체도 그쪽으로 또 옮겨가겠죠. 근데 그거를 게임사들이 준비를 잘하면 또 당연히 성과를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그냥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 안주한 기업은 계속 도태될 거고 네. 이 콘솔이나 VR 게임으로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네. 저는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투자하신 분들이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의 방향을 보고. 근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런 방향성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략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이 회사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투자를 해도 된다. 혹시 살펴보셨으면 근데 약간 아직 실적 발표 안 해서.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실적이 아직 안 때는 저는 나왔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 네오이즈, 펄어비스가 지금 준비를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네. 걸로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2차 전지는 워낙에 투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탈출구 좀 어떻게
빗줄기를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토요일 날 방송에서도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제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네. 아니 테슬라가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오르려면 뭐가 좋아져야 올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좋아지질 않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가 좋아져야 가능? 그럼 빠진 이유를 살펴보시면 돼요. 왜 빠졌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가 일단 2차전지는 아시겠지만 밸류가 굉장히 비쌌죠.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를 맞아요.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점점 해소되겠죠. 왜? 주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전기차가 안 팔려요. 생각보다. 그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팔릴 거냐? 그걸 2025년? 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들어가고 적어도 할부금리 낮아지겠죠. 그리고 상품성 좋은 전기차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를 어쨌든 이제 테슬라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늦어지더라도 25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24년이나 하반기나 25년부터는 전기차 이 성장률이 둔화됐다 다시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 미국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해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10%가 아직도 안 돼요. 10대 중에 한 7, 그러니까 100대 중에 7대인가 8대만 전기차가 팔려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럼 무슨 얘기죠? 바꿀 게 많아요. 그렇네요. 근데 중국은 30%, 40%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전기차로 오히려 넘어간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룸이 많은데 그 시장에서 중국이 못 들어가는 거. 이건 우리 한국한테 굉장한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선 저는 미국 시장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전기차 사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진 거죠, 조금 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 성장률 둔화됐던 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점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볼 거는 다른 어떤 것도 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데이터만 보세요. 매달 데이터가 나와요. 애널리스트분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지금 양극재 수출, 판가 아니면 전기차 성장률 이거 매달 나옵니다. 사실 네. 판매량. 현대차도 매달 발표하잖아요. 이런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돌아서는구나. 그럼 그때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되겠고 네. 근데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게 아직은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 바닥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이나 업황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되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요. 이 ISA 계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참에 좀 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정부가 이 ISA 계좌라고 이제 갑자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세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입 한도가 지금 2천만 원인데 연간 2천만 원만 넣을 수가 있고요. 이 계좌를 트면은 이제 그 배당 내가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 이자 소득을 내야 되죠. 이자 세금을 내는 거죠. 이자에 관련된 그 세금이 아마 15% 정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과세해 주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비과세를 했을 때 그 한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연. 200만 원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을 만약에 뭐 그 이렇게 내야 된다면 그 세금 낼 수 있는 한도 자체를 200만 원까지는 이제 안 낼 수 있게 해주는 네. 거죠. 그러면 상당한 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이게 혜택의 폭이 그렇게 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ISA에 요거 가입하신 분들이 488만 명이고 23조 원 규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 넘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입하신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일단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가입 한도를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4천만 원까지 더 늘려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배당이나 뭐 은행 이자로 2천만 원 이상을 내가 벌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죠. 그러면 이게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내 소득과 합산이 돼버려요. 그럼 나는 이자 소득은 15% 세금 내면 되죠. 네. 근데 종합소득은 최대 40% 이상을 내야 돼요. 세금. 그러면 이제 내가 2천만 원 이상 받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어쨌든 되는데 이분들은요 또 IS를 A를 못 해요. 아, 맞네요.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못하게 이것도 돼. 해주겠다. 그러니까 큰 손도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계좌 터서 주식 투자해라. 근데 여기는 상품 되게 다양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다 할 수 있어요. ETF까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년 동안 4천만 원 한도로 2억 투자를 하면 2억이 되죠. 매년 그렇죠. 예, 4천이니까 네. 연평균 내가 5% 되는 주는 배당 상품에 투자를 했다. 주식이나. 그러면 이 세금을 462만 원만 내면 된대요. 원래 ISA 계좌를 안 쓰면 얼마 내냐면 1,300만 원 내야 돼요. 와,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이 차이가 엄청 엄청난 큰데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 투자도 유도하면서 3년 이상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세제 혜택을 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유도하면서 이 주식으로 좀 물꼬를 더 쳐주겠다. 네, 네. 자, 그리고 마무리로 2월 넘어가는 이 마당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어려운 증시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힘든 좀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좋아지는 건 보이거든요. 그냥 암울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은 다 반영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안 좋은 걸 더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좋아진 게 있나. 근데 안 보이면 사실 주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의 어쨌든 그 부양책도 시작이 됐고 네.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 하이닉스의 실적도 잘 나왔고 기아나 현대차는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만큼 주주 환원을 액션을 취해주기 시작해. 약간 이제 정부랑 또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빠졌기 때문에 또 주가가 싸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할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올해 내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뭐 공포스럽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리고 좋아서 뭔가 낙관론이 팽배하고 막 흥분하고 싶을 때는 좀 물러서고 올해 내내 그렇게 하셔야 돈 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포가 많은 시장이니까 오히려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좀 공포를 이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실적 좋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업종들은 주로 반도체, 조선 또 제약바이오 아까 이제 갤럭시 얘기도 해드렸지만 그 IT 부품 이런 쪽이 가장 또 실적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 주가 좀 빠진 게 있다면 또 좋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저는 좀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그 한화투자증권의 한유정 이다연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24년 상반기 한 이슈 3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관련돼서 헬스케어 내용들을 하고 뭐 화장품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제목이 예뻐지고 싶어요. 제목이 뭐냐면 뷰티테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집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로 요즘에 화장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바르는 너무 많아요. 효능이 또 좋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근데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아직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초기 시장이니까. 그래서 뷰티 귀찮아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이 주 소비층이 35세 이상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난대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뭐 화장품 회사들도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제 뷰티 디바이스 기구들을 이용한 화장품들을 또 내놨기 때문에 시장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게 여기에 또 온 디바이스 AI랑 비슷한 거예요. AI 기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 피부를 또 봐주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 IT와 뷰티가 이제 결합된 이 시장이 확실히 좀 열리고 있다. 그리고 보급률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보급률이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낮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고 가장 여기서 고성장하는 기업이 아직은 이제 비상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청약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 APR이라는 그래요. 네, 그 기업이 이제 다음 달 상장한 그 청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작년에만
2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와. 합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인 그렇네요. 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상장 기업 중에서는 동국제약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동국제약이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는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올해 매출은 아마 400억까지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동국제약을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가 화장품 쪽인데 인디 브랜드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다. 뭐냐면 이제 화장품 미국의 3대 회사가 에스티로더, 로레알, 코티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 꽉 잡고 있었는데 점점 중소 신생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미국의 유명한 리안나라는 분도 있고 막 네. 이제 자기 브랜드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그 시장이 열리면 결국 누가 돈을 버냐? 화장품 ODM,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위가 전 세계 1위가요 코스맥스고요. 2위가 이탈리아의 인터코스, 3위가 한국콜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화장품 ODM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유제품 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유제품이 이제 우유 시장인데 그렇죠. 이게 뭐가 어렵냐면 한국 유제품 시장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은 해요. 전체 시장은 커지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힘드냐면 외국계 브랜드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싸게 팔아요. 되게 치즈나 그런 것 같네요. 거기다 이제 버터. 자체 뭐 PB 제품 있죠.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가 자체 상품 만들어가지고 싸게 파니까 서유류, 메일유업, 남양유업이 치즈 3대장인데 여기 합산 점유율이 2014년 59%인데 지금 39.5%까지 떨어졌대요. 거기다가 이제 우유도 이게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많이 커지는 뭐 예를 들면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오트, 네, 뭐 이런 비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정식품, 삼육식품, 남양유업이 또 3대 이 메이커인데 여기가 점유율이 75에서 62.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되게 또 힘들어요 지금. 그렇네요. 거기다가 원유는 쿼터제가 있어서 매년 축산 농가와 계약을 했으면 한 물량을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26년부터는 FDA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우유가 무관세로 또 들어온대요. 26년부터. 그러니까 참 이 우리나라 유제품 업체들은 좀 고난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제품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예, 바라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서까지 살펴봤고요. 어제 이사님이 신간 소개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번 주말에 읽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네. 1탄을 읽고 2탄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2탄을 읽고 1탄을 1탄 읽고 읽으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래요? 그냥 2탄부터 읽어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이 질문에 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순서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보고서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증권사 보고서 보는 부분만 따로 뽑아놨거든요. 네. 그럼 그거부터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자기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찾아서 먼저, 예, 그러니까 꼭 뭐 순서가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이사님께서 쓰신 책에도 질문 응답이 있습니다만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시면 그 댓글을 통해서 이사님과 또 저희가 댓글에 대한 답을 또 모색해보는 시간을 네.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마지막 주 머니올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